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번 순서는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이동시켜주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법무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2021년 권력기관 개혁 업무 계획을 보고했는데요. 수사 기소 분리 방안 그리고 감찰 제도 개선 등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아무래도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서 법무부가 처음으로 사실상 공표를 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연초에 각 부처는 대통령에게 앞으로 1년 동안 각 부처를 어떻게 운영할지 이 부분을 보고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수사 기소 분리 방침이 워낙에 현안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 부분이 거론될 것인지가 주목됐는데 좀 원론적인 차원에서 의미가 있었고요. 그 거론이 됐고 또 문 대통령도 뭐 공수처가 출범하기도 했고 수사권 개혁이 이제 다 나아가기도 했지만 아직 이게 검찰 개혁이 완성된 게 아니다. 또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우리가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그 설치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는 점이 또 눈길을 끌기도 했고요. 또 하나 이 검찰이 지금 셀프 감찰로 인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감찰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 부분도 법무부가 주요 쟁점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직접적으로 검찰을 감찰하도록 그 영역을 확대하고 뭐 검찰이 자신네들의 비위에 대해서 뭐 그 부분을 숨기려고 하거나 이럴 때는 법무부에서 아예 감찰을 주체로서 좀 더 강하게 해나가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법무부가 수사 기소 분리 방안 검토 입장을 대통령 앞에서 보고하면서 공식화했는데 그 내용을 보고받은 대통령이 기소권 수사권 분리는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뭐 속도 조절 이야기 이것은 아닌 걸로 그러면 그렇죠. 결론내도 될까요? 예, 속도 조절이라 해가지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입법 사항이니까 좀 늦게 해도 된다 그런 말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는 그 원칙은 맞다라고 대통령이 하긴 한 것이고 그렇다면 뭐 근데 뭐 질서정연하게 좀 하자 이런 말은 또 당부가 있었다면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하라는 뜻으로 좀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경우는 이게 개정안이 아니고 만들면 제정안이 되거든요. 제정안이 된다면 뭐 상당히 입법 절차가 좀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할 수 있는 절차는 다 밟고 만들어라는 어떤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검찰의 자체 감찰에 대한 사후 통제 강화 이건 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검찰이 지금 감찰을 했을 때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좀 보였어요. 특히 법무부 감찰이라든지 아니면 대검에서 또 감찰부가 있는데 감찰부가 감찰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에서 지금 불협화음들이 꽤 많습니다. 뭐 한동수 감찰부장 또 법무부도 감찰 관련해서 또 그 관련해서 얘기가 좀 많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뭐 문제가 됐을 때 나중에 어떻게 컨트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봐라. 또 제도를 마련해봐라. 라고 지금 얘기가 됐고 앞으로 이제 감찰이 좀 일원화될 가능성도 있고 감찰 결과에 따라서 좀 뭔가 이게 수사나 징계까지 좀 획일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앞으로 얘기가 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명수 전 총리 사건도 감사 해당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감찰이었죠. 감찰에 해당한 건데 문제는 그 감찰 결과에 대해서 이래저래 뭐 정확하게 결론이 잘 안 났던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또 감찰을 하게 되면 대상자가 대부분 검찰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껏 계속 뭐 봐준다든지 수사로 가지 않는다든지 징계로 가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반복됐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이 감찰제도 강화, 외부 통제 강화라는 거는 수사로 가든 징계로 가든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라 뭐 이런 걸로 좀 보입니다. 지금 뭐 이문정 검사의 감찰권을 뭐 수사권을 뺏었다 총장이 뭐 그런 얘기도 나오면서 감찰 3과장에게 이 사건을 넘겼는데 뭐 하루 이틀 만에 그냥 무혐의 처분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한동수 패싱이다 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부 감찰을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최근 검찰이 보여준 어떤 부분들, 모해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서 그 혐의의 대상자였던 검찰들에 대해서 이문정 당시 감찰연구관 뭐 부장검사급이었는데 공소장까지 초안까지 잡아놨다는 거예요. 그만큼 혐의의 확신을 갖고 기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직무에 배제시킨 뒤에 뭐 이게 정식 배당을 시킨
캔 것도 아니고 주인 검사를 지정하는 형태로 대검으로 넘긴 이후에 사실 공소시효를 정말 촉박하게 앞둔 시점에 다 무혐의로 그러니까 면죄부를 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검찰이 과연 내부 문제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 부분을 들여다보느냐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 있어서 또 이 법무부에서 업무보고에서 이런 언급을 한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 사건 같은 경우에는 들여다봐야 할 그 뭐 증언이라든가 서류도 엄청 많은데 그걸 하루 이틀 만에 다 봤어 무혐의야 이렇게 네. 했기 때문에 이게 올바른 감찰이야. 결국은 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예. 발동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감찰이 제대로 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그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사건 이야기해 봅시다. 결국은 무혐의 됐잖아요. 예. 무혐의됐는데 여기에 총 증인이 새롭게 4명이 등장해서 3명이 한 세 명을 명이죠. 제외하고 예. 3명이 당시에 검찰이 나에게 거짓 증언하라고 시켰다라고 지금 증언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혐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렸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한동수 감찰부장이나 이문정 검사는 여기에 반대하고 있잖아요. 혐의 없지 않다고 그렇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돼요? 이게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시기가 좀 문제 같아요. 이제 두 사람 증인한테 모해위증 교사를 했는데 한 사람 증언은 지금 시간이 지나서 처벌할 수가 없고요. 22일이 이제 3월 22일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게 지금 마지막입니다. 지금 장 변호사 설명한 것처럼 이문정 그 감찰연구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사가 다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공소 제기도 가능하다. 최소한 뭐 마무리 수사를 한 다음에 공소 제기도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한다면 수사지휘권은 이런 부분일 겁니다. 예. 지금 감찰 3과장 직무 배제하고 임원장한테 배당하는 식 아니면 지난번에 그 검찰총장 직무 배제한 것처럼 조난관 그 차장한테 그 직무하지 마라. 요 정도의 수사지휘권 행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소가 될 가능성도 있긴 한데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또 꽤 있기 때문에 이 또 짧은 시간에 기소까지 갈 수 있을지도 좀 크게 좀 걱정되기 때문에 과연 수사지휘권 행사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수사지휘권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법무부에서 이게 어떻게 된 경위로 무혐의로 종결이 났는지는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어떤 형식으로 들여다볼 것인가. 이 사건을 그렇다면 그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사실상 뭐 공소시효가 22일로 굉장히 촉박하다고는 하지만 여기서 그냥 마침표를 찍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냐. 그렇기 때문에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아마 발동을 할 것이고 이게 뭐 검찰과의 대립각을 내세우는 뭐 2라운드로 돌입하는 그 전조가 될 수 있을지언정 어쨌든 이 건은 이문정 검사 이 사건을 계속해서 들여다봤고 혐의에 대해서 상당한 심증을 굳힌 이 검사에게 맡겨서 아무래도 이 수사는 마무리 짓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공소시효 끝났으니까는 뭐 검찰이 무혐의라 했으니까 무혐의로 넘어가자 또 이럴 수도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명의 증언자 중에 3명이 내가 모해위증 교사를 당했다고 다시 말을 했고 네. 거기다가 수사를 감찰을 이문정 검사가 쭉 또 한동수 감찰부장이 보고 있었는데 그거를 윤석열 총장이 당신은 하지 마 수사 하고 다른 사람한테 줬고 네. 하루 이틀 만에 무혐의입니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한 수사가 아니냐. 게다가 지금 한명숙 사건을 당시에 담당했던 검사들이 윤석열 총장이 아끼던 특수통의 후배들이다. 그러면 결국은 자기 새끼들 보호하려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그런데 22일 날 공소시효 끝난다고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 이건 앞으로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김학의도 뭐 똑같았거든요. 김학의도 누가 봐도 김학의 전 차관이었는데 시간 지나서 결국은 기소를 하지 못하고 뒤늦게 재조사를 해가지고 다른 뇌물죄 등등으로 지금 재판을 지금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저는 촉박한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예, 분명히 뭐 제 식구 감싸기 팔이 안으로 굽는 그게 작용했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만 결국은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기소 재량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내가 불기소라고 판단한 거를 다른 사람이 할 수는 없는 거고 한다면 직무 배제를 해서 하는 건데 또 같은 검찰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그 모습 또 이미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서 지금 상당히 검찰 내에서 아니면 언론에서
비판 여론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수사지휘권 형식으로 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공소시효 끝나고 그럼 김학의 사건처럼 또 뭐 똑같이. 재조사 그렇게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재판이 오늘 시작됐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공판 준비기일 첫 기일이었는데요. 원래 공판 준비기일에는 이 피고인들이 출석하는 의무는 없는데 지금 기소된 전 산업부 공무원 3명은 전부 출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첫 기일에는 이제 공소 사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를 밝히게 되는데 아마 전부 부인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내용은 이 가장 큰 그 문서를 파기했다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최종 문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 버전을 지운 거고 일괄적으로 이 최종 버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웠기 때문에 이게 손괴죄가 법리적으로 예. 성립할 수 있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쟁점이 됐다고 하고요. 예. 또 상당히 좀 주목을 끄는 부분은 증인 신청을 과연 어느 단계까지 할 것인지인데 예. 오늘 증인 채택 여부가 이제 결론이 나지는 않았는데 제일 관심을 끄는 것이 전 이제 최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이랄지 예. 그리고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는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랄지 예. 이 부분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가 상당히 관심을 모으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원본이 있는데 삭제를 했는데 그게 왜 죄가 되느냐. 네. 이게 이제 쟁점이 될 것 같다 이 말씀이고. 근데 이 사건을 윤석열 총장이 사실상 지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그렇죠. 또 자신의 또 핵심 측근이 또 수사를 했고. 네. 근데 백운규 전 장관이 구속영장이 안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네. 게다가 또 이 사건 말고라도 그 김학의 불법 출금 논란 거기서도 또 차규근 법무장도 기각됐고. 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신경 써서 맡았던 사건들이 지금 다 좀 삐걱거리는 건 아니냐. 그렇죠. 이게 연속으로 영장이 기각되고 뭐 이렇게 네. 되니까 다, 앞으로 다 직권남용죄에 예. 해당했던 사건들이에요. 직권남용죄이기도 하고 월성 관련돼서는 이 정책에 대해서 뭐 그 밑에 공무원들이 했던 거는 뭐 범죄가 되는 거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에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의 정책적 평가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직권남용죄를 할 수 있느냐 논란이 됐었는데 법원에서 일단 영장 기각을 해버렸고요. 마찬가지로 김학의 출국 금지 관련해서 과연 이게 범죄가 되느냐, 이걸 하는 게 맞느냐 논란이 꽤 됐었는데 어쨌든 간에 법원에서 영장을 차규근 그 본부장 기각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동력을 잃은 건 사실이고요. 근데 동력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을 사실상 지휘했던 윤 총장이 그러니까요. 지금 자리를 비웠으니까. 없으니까 네. 또 새로운 신임 총장이 또 나올 거고 하면 이두봉 뭐 대전지검장이 지금 월성 사건 지금 하고 있긴 한데 예. 뭐 예전 윤석열 총장하고 측근이라고 알려진 사람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동력은 잃어가지고 쭉쭉 추진하기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미 예를 들어서 감사원법 위반 등등 했던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처벌 부분은 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 이상의 목적이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고 보이거든요. 예. 정권의 핵심을 지금 하고 싶었던 건데 그 이상을 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윤석열 전 총장 가족과 측근 비리 수사는 어떻게 돼갑니까? 일단 뭐 한동훈 검사 수사는 어떻게 지금 휴대폰은 아직 네, 지금 포렌식이 안 됩니까? 정지돼 있어요. 예. 포렌식도 안 되고 뭐 포렌식 할 수 있는 기술이 좀 있다는 얘기는 있는데 예. 어쨌든 간에 이제 비밀번호 주면 되잖아요. 그럼 끝이죠. 바로 예. 끝나버리죠. 수사가 그냥 종결되고 그걸 기소라든 불기소라든 결정이 날 수 있는데 예. 한동훈 이제 검사가 그걸 안 주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 도입될 때까지 그게 확인될 때까지 이 수사는 지금 정지가 됐고 중지가 된 상황입니다. 그 장모와 아내 사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장모 사건도 거의 이제 결론이 나기 전인데 이게 전부 유죄로 인정되면 상당히 좀 중형을 면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그 가액을 속이고 본인 이게 명의까지 좀 그 가짜로 문서를 작성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뭐 요양병원을 사실상 사인으로서 운영할 수 없는데 그 의료법 위반의 어떤 혐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기소로 넘어갔으니까 아마 결론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부인과 관련한 이 수사, 뭐 부인이 어떤 후원을 받는 상황에서 사실상 대기업들이 후원을 할 만한 전시회가 아니었는데도 아마 윤석열 총장을 보고 사실상 뇌물 성격으로 후원을 한 거 아니냐 뭐 이 부분도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예. 있는데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또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개입했다는 그 의혹이 있는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상당히 수사는 속도를 못 내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만일 정윤 변호사 말대로 유죄를 받는다면 큰 범죄인 거잖아요. 네. 근데 공소시효는 어떻게 돼요? 이 사건도? 지금 김건희 씨 사건 관련해서는 공소시효도 거의 다 돼갑니다. 예. 근데 사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 시세 조정 시점이 언젠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약간의 여유는 있다고 지금 보이는데 뭐 실제로 지났을 수도 있고요. 조사를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총장의 측근이다 보니까 측근 배우자죠. 제일 예. 측근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사가 조금 느려졌다는 거는 사실이고요. 본인의 검사 수장의 그 부인 수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혐의점을 포착한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거는 검찰 수사 과정 거의 다 끝났다고 하니까 뭐 끝났습니다. 기소를 할지 어떻게 예. 될지. 네. 장모 사건 같은 경우는 재판하고 있는 경우도 케이스도 그쵸. 있잖아요. 그것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재판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이거든요. 그게 만약 유죄가 인정이 된다 그러면 좀 실형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뭐 윤석열 총장이 나 정치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 정치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가족이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조금 타격은 받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네. 쿠팡 택배 노동자가 또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을 한 건데 이 노동자분 같은 경우에는 심야 새벽 배송 담당 직원이었습니다. 예. 쿠팡 측은 휴가를 쓰다가 그 중에 사망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과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이제 해명을 하고 있기도 한데 사실 이분이 첫 휴가였다라고 해요. 그 일주일 휴가가. 그리고 그 일주일 사이에 원래는 가족분들과 놀러 가기로도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고 연락이 두절돼서 좀 찾아봤더니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신 건데 지금 이 과로사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입장이 엇갈립니다. 그런데 부검을 했더니 그 결과가 이 해당 그 택배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이 있었고 심장 혈관이 상당히 많이 부어오른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1차 소견에 따르면 이게 전형적인 과로사 증상이기 때문에 아마 과로로 인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쿠팡 입장은 상당히 좀 거리가 있습니다. 쿠팡 입장은 어떤 건데요? 쿠팡 입장은 애도를 표하긴 하지만 그 부분입니다. 사실 사망 직전의 어떤 모습, 특히 24일 마지막 출근을 하고 지난달 7일 동안 휴가인데 휴가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건 근무하고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 평균 쿠팡 측에는 근무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는 하지만 정말 얼만큼 근무를 했는지 그게 일반 근무 시간을 초과했는지 그런 부분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쿠팡에서 과로로 추정되는 사고사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쿠팡은 계속해서 과로사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연찮게 이렇게 젊은 분들이 쓰러진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런 해명은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렇게 어떤 코로나 국면에서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면 최소한의 책임의식을 갖고 이 건에 대해서도 좀 더 그 피해 보상이랄지 이런 부분에 전격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도 굉장히 좀 세밀한 부분 등을 갖고 좀 다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심야 새벽 배송 업무 이제 택배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1시간 무급 휴게 기간이 있었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업무 중에도 쉴 수 있었다. 이런 아주 전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유관 업무를 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형식만 그렇지 쉴 수가 없는 구조였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는 그 비정규직 신분이었기 때문에 상대평가제에서 어떻게든 좋은 성과를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보장된 휴게 시간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는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도 사실은 이 과로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어서 대책도 마련하고 했는데 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올해 벌써 6명째거든요. 사망하신 분들이. 네. 그런데도 우리 회사는 잘못이 없다라고. 기계적으로 일반 회사랑 똑같이 지금 항변하는 것 같아요. 일반 예. 회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전에 얼마의 시간을 일을 했느냐. 그걸로 이제 판단하고 대법원 판례도 그렇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게 쿠팡은 지금 장 변호사 설명했다시피
성과에 따라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변하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 강도가 그렇죠. 세단 말이죠. 예. 상당히 노동 강도가 세기 때문에 일반 회사의 어떤 판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꾸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쿠팡 회사라는 독특한 특징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고려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자꾸 배제하고 항변이나 변명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과로 누적도 있고 또 쿠팡의 특성상 새벽 배송도 있고 그렇죠. 예.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야 되는데 같이 봐야 되는데 예, 그냥 일하는 시간, 휴게 시간 이런 것만 따져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고 네. 만일 과로사가 입증되면은 어떻게 당연히 배보상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렇죠. 근데 입증까지가 상당히 좀 어렵다는 게 안타까운 아니, 점인데. 아까 1차 보검 소견은 예. 과로사 확률이 높다 했잖아요. 그렇죠. 과로사가 높다고 하는데 아마 피고 측 그러니까 쿠팡 측은 아니다라고 해서 반대 항변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예. 이게 법정에서도 상당히 쟁점이 될 거고 기본적으로 재판까지 가게 되면 그러니까 쿠팡이 소송으로 가기 전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모든 걸 원고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물론 1차 부검이 소견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반박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이란 과정 자체는 유족들에게 상당히 힘든 과정일 수밖에 없고 이 쿠팡이라는 업체가 아마 좀 추정하기로는 잘못을 시인하면 그게 나중에 법적으로 인정을 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배상 의지가 있었다라고 예. 기계적으로 인정을 받을까 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부분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근로자분들이 계속해서 사망하고 있는 이 국면에서 기업이 어떤 책임 있는 자세로 사회에 나서야 될 것인지를 좀 더 고민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과로사로 사망을 했다. 그걸 입증하려면 유족들이 나서서 입증해야 한다 이 말인데 그렇죠. 유족들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걸 입증하기 쉽지 않을 테고 그렇죠. 뭐 할 수 있는 거는 평상시 지병이 없었다 뭐 이 정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통상 입증하는 거는 상당히 그 사망 직전에 사고 직전에 엄청난 일을 했다라는 걸 이제 우리 통상 입증을 하는데 오히려 이 쿠팡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또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휴가 중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입증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부검만 그 결과만 그 입증한테 유리한 거 같고 유족한테 나머지 부분 입증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문회 스타였지 않습니까? 네. 당시 청문회에서 기업 오너들에게 그러니까 정치권에 뇌물을 갖다 바친 오너들이죠. 몇십억씩 몇백억씩 갖다 바친 그 오너들에게 내 공장에서 내 돈 벌어준다고 일하다가 사망한 노동자들한테는 10원도 못 주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대기업 그 정치권 내는 그렇게 뇌물을 갖다 줬느냐 큰 돈을 갖다 네. 주느냐 이렇게 예. 질책한 적이 있었는데 예. 지금도 어쨌든 기업들은 이렇게 누가 봐도 과로사인 것처럼 보여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왜냐하면 그래 되면 앞으로 그 반복되면 계속 책임질 여지가 있으니까 뭐 원처에 최초에부터 이렇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 안타깝네요. 예, 과로사 또 산재 뭐 대한민국에서 1년에 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안타까운 목소리 있습니다. 앞으로 뭐 인권 우리가 말로만 인권 하는데 노동 현장에도 당연히 인권이 있어야 되지 이게 않을까. 기본입니다. 예. 사람이 살아야죠. 죽으면 안 되죠. 예, 오늘 두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